지금 이 강의를 오기 전에, 이 강의장에 오기 전에 좀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여기 오면 모래내에 그 설렁탕 집이 괜찮은 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운 국물을 먹고 싶고 그래서 갔더니 그 상당히 좋은 설렁탕 집이더라고. 모래내 설렁탕 집. 상당히 깨끗하게 깔끔한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있는데 어느 분이 고려대학에서 내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근데 변리사래요. 지금 변리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경하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극진해 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기 인생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제가 오늘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개발시키고 어떤 분은 도울 선생 강의를 듣고 아주 당당하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안 나가서 찜찜한 게 아니라 교회를 아주 당당하게 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나가면서 이제 제가 먹은 이제 설렁탕 값을 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미 가버려 가지고 그 말도 못 하고 자기가 설렁탕 값을 내겠다고 그런 말도 안 했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여쭤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상시 이 책을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서 드리고 왔는데 이런 게 그 가능한 사회는 우리 전 지구상에서 지금 나 같은 사상가가 나갔는데 그 누가 와서 식사 비용을 몰래 내고 갔다. 이거는 미국서, 뭐 불란서에서, 영국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러셀이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 스테이크 값을 내고 소리 없이 갔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는 그만큼 유교적, 그러니까 유교라는 말 쓸 필요도 없는데 우리의 독특한 공동체 윤리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이 역이라고 하는, 이 주역이라고 하는 생명적 우주, 이 생명적 우주가 항상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 그 인류학자 그레이버라는 사람이 쓴 그 부채라는, 부채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레이버라는 사람이 말하는 개념 중에 아주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Everyday Communism. 이 그레이버가 말하는 Everyday Communism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라는 건 막스가 말한, 그러니까 막스는 사실은 인류 사회 초기를 원시공산사회라는 거를 전제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유치한 그냥 환상적인 전제지, 논리적인 전제인데 이 사람은 거기를 직접 들어가서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 들어가서 필드웍을 하면서 소위 원시공산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거를 상당히 깊게 탐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커뮤니즘이라는 거는 사실 일상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자동차를 갖고 나가려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옆집에 뭐 이렇게 리프트 하는 것도 있고 뭐 벤츠도 있고 이 연장이 많아. 좀 그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갖다 쓰시라고 빌려주고 근데 그거를 돈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거를 그냥 같이 쓰는 거지.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이 에브리데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커뮤니즘이 살아있지 않으면 일상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의 이 일상적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 에브리데이 커뮤니즘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모든 거를 화폐 가치로 환원시켜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인간 사회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뭐 하여튼 뭐 내가 아직 그 책을 깊게 포괄적으로는 못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나왔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절판이 돼서 도저히 내가
헌책방을 아무리 뒤져도 구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인류의 5천년의 이 빛의 역사를 다룬 책인데 이거 어떻게 헌책방에서 좀 사서 보려면 사서 보세요. 이 책 제목은 부채로 돼 있어요. 그래버. 상당히 한번 읽어볼 만한 자극적인 책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괜히 내가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거의 천지가 식멸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시고로 하고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게 여기 도기변통 사업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 전체를 보지 않고 항상 요 2개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 전체가 같은 형식으로 위 해가지고 같은 형식으로 쭉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병문이랑 이게 이렇게 병렬된 문장으로서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기변통 사업은 한 세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원문을 읽지 않으니까 이런 걸 안 읽으니까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고 이 형이상학이라는데 일본 중국 사람도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사실은 중국 사람은 싱상쉐라고 그래요. 형상학 이렇게만 해요. 형상학이라고 그러면 형학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안 쓰는데 일본 사람이 케이지 조 가꾸라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만들어 쓴단 말이야. 이 형이상자, 형이학.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전부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이상학, 형이학 그러는데 이 형이상학이라는 걸 메타피직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메타피직이라고 하는데 메타피직이라는 거는 그 원래 피지카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피지카니까 이게 뭐냐면 피직스잖아요. 이 자연에 관한 어떤 박물학적인 그 어떤 책이었는데 그거 다음에 그러니까 우연히 놓인 거예요. 그냥 그 무슨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자연학 다음에 오는 것 그래서 메타피직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학이라는 거 다음에 오는 건데 그 메타피직스라는 책이 히라보로 하면 타 메타타 피지카 비브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물 중에서 제1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존재로서 연구하는 분야. 메타피직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냥 피지카라는 이 자연학이라는 이 책 다음에 그냥 위치했다 이런 의미를 쓴 건데 메타피직이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철학의 제1철학으로 된 거예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초월적인 이 신이라든가 모든 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오관을 통해서 관찰하는 세계, 오관을 통해서 관찰하는 세계를 보통 우리가 형이하학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든가 뭐 인간의 본질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거, 이 우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라든가 뭐 동등의 우리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철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든 철학이라는 개념은 사실 거의 없어요. 철학과에서 우리말에 고유한 밥. 그럼 밥의 철학이 있냐? 똥의 철학이 있냐? 그 반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사실 철학과에서 없거든. 그러면 전부가 일본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수입하면서 번역할 때 쓴 개념들, 서양 철학에 상응하는 개념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명치시대, 그 명치시대 이전에 명치 들어가기 전에 이 송학이 에도 말기에 송학파들이 그런 걸 했는데 메타피지카라는 게
자연학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메타라는 게 다음에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를 피지컬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니까 일단 초월한다는 이런 의미를 쓰기 때문에 메타피직을 개사에 요마디 여기로 해서 케이지조 가꾸라고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서양에는 메타피직이라는 말만 있지 형이상학이라는 건 없어요. 서양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형이상학에 대해서 형이학이라는 개념을 쓰거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일본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 근거는 형이상자를 도라 일컫고 형이하자를 기라 일컫는다라는 이 말에다가 대비를 해보면은 여기 이 형이상학이라는 건 도를 다루는 학문이고, 이 형이하학이라는 건 기니까 이게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물질의 세계, 이게 그릇이라고 그러지만 이 그릇이라는 건 어떤 형체를 갖춘,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감관을 통해서 맞닥뜨리는 세계, 이게 기의 세계란 말이죠. 그리고 도는 길이니까, 길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거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법칙이고 방식이고 뭔가 작용이고 이런 건데, 기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사물의 세계에 임에 반해서 도라고 하는 건 어떤 본질적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게 이때는 이걸 실체라고 한다면 이건 가체가 되겠죠. 어떤 가상적인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를 서양 철학적으로 이걸 메타피직으로 보고, 이걸 보고 이게 현상과 실체의 문제로 이거를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 전혀 이거는 엉뚱한 낭설이에요. 낭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잘못 번역한 건데, 그 잘못 번역된 일본 사람들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마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 자체는 뭐냐면 형이라는 게 공통이에요. 지금 형이라는 게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있고 나서 그 위, 형이 있고 나서 그 아래, 그러니까 형이 상이나 형이 하나 형을 공통 분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이 세상을 본다 그럴 적에 우리는 모든 이 형이상적인 도의 세계를 기 속에서 보는 거지, 기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도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학적인 법칙이라는 거는 뭐야? 뭐 만유인력이 우리가 눈으로 지금 인력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나 물질을 전제로 해서만 있는 거죠. 만유인력 자체를 눈으로 지금 보지는 않지만 그 사과가 떨어지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는 무게가 센 것이 끌어당긴다고 하는 이 원리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사물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상자와 하자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형이 있고 나서 그 위를 도라고 하고 형이 있고 나서 하를 기라고 한다는 거는 이 도와 기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뭐죠? 이 보이지 않는 법칙적인 길의 세계고, 이거는 그릇이니까 이건 하나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 세계란 말이에요. 물질의 세계고, 어디까지나 현상이고, 이거 틀림없는데, 이런 도기의 구분에 있어서 도와 기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기로부터 분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일본 송학자들이 서양 철학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잘못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정이천 그 다음에 주자라는 사람이 도와 이 기라고 하는 거를 이 상하로 하는데 상당히 이걸 분리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불교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트랜센던탈,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와 이 현상계의 대립이라는 거를 그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지. 색즉 시공 그러면 색이라는 건 뭐야? 색이라는 거는 이거 다 색이잖아요. 이거 다 이 색이라는 건 우리가 감관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색이에요. 그 색으로 구성된 이 세계가 다 오온의 가합이고 이 색의 세계는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그거를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이 없고 난 그 실체는 뭐냐? 이게 공이다. 나도 이게 이러고 떠들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이건 오온의 가합이고 이 공이다. 스님들 이름도 전부 무슨 공 그냥 다 만공 스님도 그렇고 뭐 다 공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내치려니까 불교를 배불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도전으로 시작해서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서도 불교를 다 배척하는 배불론의 논리를 세우는데 주자도 뭐죠? 배불론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제가 착실하게 돈 벌겠습니다. 뭐 이런 일상적 윤리를 가지고는 이 불교에 빠진 지식인들을 다시 유교로 끌고 올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기 위한 논리로서 정의천이가 여기다가 이 도라는 거는 리의 세계고 이거는 이 기는 기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화의 세계고 하나의 항상 변하는 거고 리라는 것은 그거를 초월해 있는 리라는 거 원래 이게 옥 속에 있는 그 조리를 그 무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그 질서인데 그 법칙인데 그거를 리기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결국은 네오 컨퓨시즘 송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송학이 이걸 통해서 완전히 불교를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불교를 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신유학이라고 하는 건 송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를 불교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형이상자를 위지도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리고 형이하자가 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기다. 그래서 그러나 리와 기는 전혀 같은 레벨의 물체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송유들은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서양 철학을 이렇게 형이상학으로 메타피직을 형이상학으로 번역하는 그 근거는 오히려 정의천에게 있다. 주자에게 있다. 여기 이 책에 이 개서전 이 신통하게 이게 여기서 제가 계속하기라니까 이걸 많이 사요 지금. 이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안 사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 천하의 명저입니다. 단 한 권으로 읽는 노노역경 이것도 많이 나가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역시 경전을 중시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기 한번 보죠. 이 정의천이가 이 책의 254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음양으로부터 분리되면 도라는 것은 없다. 음양을 떠나서는 도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사실은 이 음양과 도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소위 음양자 시도야 그랬거든요. 이거는 소위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근세 유학에 소위 성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위라는 말이에요. 소위연이거든. 예, 이 소위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위연이는 뭐냐면은
음양을 음양다롭게 만드는 것이 도다. 시이 음양자 시도야 그랬잖아요. 음양을 떠나서는 도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음양을 음양다롭게 하는 것이 도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음양은 기다. 음양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물질적인 변화의 세계에 그 기니까 이름이량하는 거니까 기야.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자고 도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자다. 그러면서 형이 상자는 밀하다 그랬거든. 밀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은밀한 것이다. 숨어있는 것이다. 이게 은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현상이 있고 현상의 배후에 리라고 하는 어떠한 형이상자가 있다.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가 이 전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밀현으로 돼 있고 음양이라는 건 나타난 거고 도라고 하는 건 뭐죠? 소위음양자죠. 소위음양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위라는 말이 내가 여기 있다. 자연에 스스로 있다. 그런데 나답게 만드는 소위는 도다.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나를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소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위 음양자. 음양의 현실적인 모든 움직이는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되 음양을 음양답게 하는 것이 도다. 그 도야말로 형이 상자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자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255페이지에 표가 있잖아요. 코스모스 노에토스와 코스모스 호라토스. 노에토스라는 건 사유계, 가사계라고 그러지만 사유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가사계고 호라토스는 감각, 가시계. 그래서 코스모스 노에토스는 사유계고 코스모스 호라토스는 감성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노에토스는 관념계가 되고 호라토스는 감각계가 되는 거예요. 관념계라는 건 형상이 되고 감각계는 하나의 환상이 되는 거예요. 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형상이라는 거는 이건 에이도스죠. 에이도스. 서양에서 말하는 에이도스란 말이에요. 형상. 그냥 말하는 형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하학적인 폼을 말하는 거예요. 폼. 그러니까 형이상자가 형상이 되고 형이하자는 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도가 형이상자가 되고 기가 형이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도만 진실한 것이고 기는 그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요 다음 시간에 주희가 어떻게 발전을 시켜가는가 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이고 사는 불행한 시대 같은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주역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읽을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본질적인 인류의 사유가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와 김건희 같은 그런 인간이 나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런 인간은 탄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광신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 허황된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구테타도 필요 없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는 평온한 상식적인. 그래서 내가 이 상식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사전에 나오는 개념들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구멍탕 난로를 놓고 그냥 뭘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기울이더라도 서양의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을 뛰어넘는 담론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루 저녁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담론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계사전입니다. 계사전만큼 위대한 철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애써서 말씀드리는데 계사전과 상식, 노노와 역경 이런 책들은 최소한 구비해 가지고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훌륭한 후손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갈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